그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그림으로?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이거는 8팔이죠. 그 8팔이다 그러면 이제 사방 팔방 할 때 그 팔, 8팔. 팔방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 이걸 여러 공이라고 해요. 공인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사방팔방 다 까발려 놓는 게 공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인 사람은 이렇게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공인의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시자가 요게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앞으로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좋은 것이냐. 또 새해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그래서 보일 시자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게 뭐예요? 공시. 그러면 공시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겠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게 바로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이렇게 서류로 적어놔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도 공시하나요? 네?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이마에다 이렇게 자국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서류를 만들잖아요. 뭐를 통해서? 혼인 신고를 통해서 뭐 한다?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배우자가 있는 인간이다, 아니면 배우자하고 헤어졌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고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럼 주택임차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통해서 공시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려고 했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제도인데 바로 요거 때문에 그 주택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먼저 상가 임대차부터 볼게요. 순서상. 자, 일단은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이 만료돼요. 요때 12월 1일이 만료일이다 하면 그 전, 만료 전 몇 월? 그렇죠. 6월. 이거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6월 1일이겠죠. 만료 전 몇 월? 상임법이에요. 상임법. 1월일까요? 2월일까요? 아, 1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답변도 다 생각을 해놨네요. 11월 1일까지. 요 사이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계약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임대인은 이때 거절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거절 못 해요. 다만 거절하려면 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8가지가 나와요. 얘가 3번을 연체를 했어요. 차임을, 세를. 두 번째, 그 건물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임대차를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경우. 무단 전대는 뭐냐면 얘가 갑의 허락 없이 다시 또 제 임대차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전대차라고 해요. 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차를 해주는 거, 허락 없이. 그 다음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시켰어요.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다. 이렇게 8가지 사유가 있다면 얘는 나 재계약 못하겠다라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건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계약을.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런 것도 암기해야 되잖아요. 3기에서 3, 재건축을 위해서 재, 중대한 사유에서 중, 보상, 전, 부, 파, 멸. 외워지죠? 네. 뭐죠? 삼재. 삼재가 뭐예요? 삼재 들었다 그러잖아요. 천재, 지재, 인재. 하늘도 안 도와주고, 땅도 안 도와주고, 사람도 안 도와줘요. 삼재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삼재 들은 임차인이에요. 삼재적인 임차인은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예?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전부 파멸한다. 그죠? 삼재 든 임차인은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전부 파멸하는 거예요.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다음 중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를 많이 내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요걸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바꿔쳐요. 중대한 과실하고 과실은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치면 그러면 요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구중파예요. 구중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이렇게 해야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임대료도 그대로 10년 동안? 아니죠. 임대료는 별개 문제죠. 네. 일단은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예요. 임대료는 별개 문제고. 요게 이제 상인법상의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에요. 대신 상인법에는 임차인에 의해서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아까 임차인에 의한 법정 갱신은 없어요. 상인법에. 주인법에만 있지. 그죠? 대신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주택임대차에다가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요번에. 예? 이거 근데 주택임대차에서 이렇게 갱신 요구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거를 임대차 3법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차에다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시키면 안 됐던 게 봐봐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요게 신설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기간이 만료되죠. 전 몇 월? 6월부터. 그 다음에 역시 2월.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요 사이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 요구를 합니다. 갱신 요구를 하면 1회 안에서만 할 수 있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럼 2년을 다시 재계약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2019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2019년에 만료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021년이 되는 거죠. 이때 만료가 되는 거죠. 이 갭이 몇 년이죠? 2년이죠. 1회 한해서. 그럼 주택임대차 부품은 어차피 여기서 법정 갱신 되면 어차피 2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한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봐봐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될 때까지 보증금액이 계속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계속 올라가겠죠. 일정 부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2년 동안을 갱신 요구를 한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갱신 요구권 자체가 없어지면 여기서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었다. 그럼 1년에 한 1,000만 원씩 오르는 거야.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순차 올라가야 되는데 2년치를 좀 땡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2년치에 대한 보증금액이 2천만 원인데 그거를 요때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요구하겠어요? 이걸 요구하겠어요? 임대인 측에서는. 뒤에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매년 오르는 거를 2년을 확 늘려버리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버리면 임대인은 찍소리 못하고 재계약해줘야 되는데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나가야 될 임차인은 나가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들어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갱신요구권 제도를 활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갱신요구를 해버리니까 2년치가 한 번에 훅 올라가는 거죠. 대신 들어갈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안 나가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집값이.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과거에도 2011년, 12년, 요때도 있었고 2008년, 9년에도 이런 거 검토했었어요. 상위법에 있는데 주임법은 넣자. 임차인 보호를 하자. 그럼 최소한 그 시점에 임차인들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통해서. 대신 물가는 급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집값 오른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는데 요번에 확 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매년 1,000만 원씩 올려야 될 거를 2년을 땡겨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물가인데. 자, 그러면 임대는 이렇게 갱신 요구 당하면 역시 똑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그럼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거 그대로 내려와요. 다만 여기는 3기지만 여기는 2기로 바뀌어요. 2기의 차임 면체. 3재 보상 없이 전부 파멸이 그대로 내려오고 두 번째, 임대인이 지집이니까 실거주하는 경우라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집주인 자기가 직접 살겠다 내 집에서. 그러면 이제 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또 나왔죠. 언론에서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실거주한다 그래놓고 알아보니까 실거주 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쫓겨난 임차인이. 그래서 손해배상은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으로 올리면 요 기존 받은 거에 3개월치, 그러니까 300만 원. 요 차액, 50만 원 차익이 나죠? 곱하기 2년치예요. 요거. 그러니까 1200만 원. 아니면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셋 중에서 가장 뭔가 큰 거, 적은 거. 큰 금액으로, 그것도 큰 금액으로. 셋 중에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나왔으니까 1200만 원이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를 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 너무 빨리 급조를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회 한해서만 갱신 요구를 하고 그러면 2년을 계약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씁쓸하죠?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올해 시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나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대항력은 거주를 보호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이제 기간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갱신 요구권까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1페이지 보시면 요거 다음에 쭉 주임법, 상임법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01페이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여러분이 두 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 얘기를 드리고, 자잘하게 암기하고 그럴 거는 별로 없어요. 민법에서는. 이해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 보시고 601페이지 보셨죠? 제목이 뭐로 나와 있죠? 601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죠. 자, 일단 칠판 보시고요. 자, 뭐 같아요? 그림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죠? 아파트인데 요거는 땅이고 요건 경계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근데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도 그럴 수 있죠. 또 상가 건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 건물도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집합 건물 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요거 하나가 예를 들어 901호다. 요거는 902호다. 요거는 903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901호, 902호, 903호 이런 식으로 호수를 다 붙이죠.
요런 건물을 우리는 구분 건물이다 그래요. 구분된 건물. 여기 서 있는 이 전체 건물은 한 동이 서 있잖아요. 한 동을 더 그리면 두 개 동이죠. 이게 건물은 크게 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덩어리를 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각각 901호, 902호, 903호 요거를 각각 뭐라 그런다? 구분 건물이다. 구분된 건물이에요. 구분된 건물. 그 구분된 건물이 모여 있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다를 뭐라 그래요? 집합. 집합된 건물이에요. 요건데 집합 건물은 구분 건물들이 모여서 뭉쳐진 하나의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를 들어 101동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01동 아파트 자체가 요게 뭐예요? 집합 건물이고 그 101동 아파트 901호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구분 건물이에요. 그럼 901호도 있고 801호도 있고 701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모였으니까 집합된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집합 건물은요. 등기 모양 자체가 달라요. 보통 일반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나오죠?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게 1등기 용지죠. 근데 집합 건물은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나와요. 요게 달라요. 요게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따로 나온다. 그 말은 이 표제부는 이렇게 생긴 큰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유 부분 표제부는 이렇게 생긴 큰 건물 중에서 요거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01호가 될 수도 있고 801호가 될 수도 있고 701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각각이 다 이렇게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오게 돼요. 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럼 이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 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는 건 뭐가 모여 있다? 부분 건물이 모여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나요? 네? 1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10층짜리 건물 지었을 때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집합 건물로 등기를 할 거예요? 일반 건물로 등기한다 그러면 이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집합 건물로 등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예를 들어 한 층당 한다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갑구, 을구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등기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등기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 건물로 등기한다는 것은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팔아먹으려면 통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만약에 1층, 2층, 3층, 4층 따로따로 팔아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집합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럼 이 건물은 지금 여러분 학원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일까요? 집합 건물일까요? 네? 이게 다 한 사람 소유예요. 그 영화 배우 누구의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통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 조재현인가? 네. 그 사람의 뭐 친인척인가 뭐 그렇대요. 네. 이 건물 주인이 다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이 건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외벽 모형만 보고 이게 집합 건물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등기를 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양이다, 아파트 분양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수분양자 그래요. 분양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 써서 수분양자 그래요. 그럼 아파트 분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분할해서 양도한다는 거예요. 쪼개 팔기예요, 쪼개 팔기. 큰 건물을 하나 지었죠? 이것 쪼개고, 이것 쪼개고, 이것 쪼개가지고 각자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할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시,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팬티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 공간. 네? 알몸으로 돌아다녀도 되는 공간. 그걸 뭐라 그래요? 전유. 왜? 전적으로 거기까지는 내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뭐죠? 네? 외벽 그린 거예요, 외벽. 외벽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것을 혼자만 쓰는 공간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밑에 관리사무실도 있어요. 관리사무실도 독립된 건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땅이 지금 두 개의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유 부분이 있는 건물의 대지. 그거를 법정 대지 그래요. 무슨 대지? 법정 대지. 그 법정 대지는 이렇게 건물이, 집합 건물이 궁뎅이로 깔고 앉고 있는 땅, 요걸 법정 대지 그러고 그 법정 대지와 함께 일체로 관리되는 토지, 요거를 뭐라 그래요? 규약 대지 그래요. 규약 대지. 규약으로 대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을 다른 말로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 이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분 소유권.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구분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901호를 분양받았으면 901호의 소유권자야. 근데 이건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 그럼 결국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게 뭐예요?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 그냥 혼자 팬티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 공간. 예? 전유 부분. 다른 말로 구분 건물. 구분 건물들이 모이면 집합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유 부분, 즉 구분 건물이 되려면 아무 때나 구분 건물로 등기 나는 게 아니고요.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조 자체가 독립된 벽으로 돼 있고 외부하고 차단이 돼 있어야 되고 이용적으로다가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901호 대문이 그게 바로 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옆집하고 또 경계로 돼 있죠. 벽으로 만들어져 있죠.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돼 있고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 행위는 뭐를 얘기하냐면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표시가 되면 구분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로 표시되면 예컨대 건축 허가 신청한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애시당초 나는 이걸 아파트로 지어가지고 팔아먹겠다. 그런 목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죠. 그래서 설계도를 첨부해가지고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건축 설계 당시부터 이게 901호, 701호 이런 게 다 분할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설계도면 자체가. 그런 게 외부로 표시가 되면 그러면 그걸 구분행위라고 본다. 이거는 뭐냐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이걸 구분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독립된 구분 건물로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없이도. 구분 등기 없이도 구분 건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일단은 그냥 개념만, 용어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조상의 공용 부분과 규약상의 공용 부분. 이게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 부분. 또는 당연 공용 부분이다 그래요. 왜? 당연하니까. 어떤 게 그러면 구조상의 공용 부분일까요? 어떤 게? 예를 들면 예? 외벽, 옥상, 지하실 이런 게 다 구조 자체가 공용 부분인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좀 관리 사무실 같은 거, 노인정 이런 것들은 독립된 건물이지만 얘네들은 규약이나 공정정서를 통해서 다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왜 이 집합 건물이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집이 있으면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집이다 그러면 다 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믿고 집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문제들은 다 얘 책임으로 얘가 처리하고 얘가 뭐 수리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얘가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집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여러 세대가 이루어져 있는 구성물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901호다. 여기가 801호다.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층이고 이쪽에 옥상, 이쪽에 천장이고 이쪽에 뭐예요? 바닥. 요거는 얘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거는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공용 부분이고. 요 안에만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만. 자,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예? 물이 샌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901호가? 아니 위에 천장에서 물 떨어지면 무조건 901호 책임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게 외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가는 배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공용 부분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봐도 아는데 이건 공용 부분인 거. 그럼 이 아파트 공동 현관이다 그러면 이 공동 현관은 공용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죠. 당연히 이 현관은 이 사람들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런 것들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등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얘는 표제부만 만들어 놔요. 왜냐면 얘는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전유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으로 공용 부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자, 반면에 공용 부분도요. 전부 공용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갑이라는 사람 살고 을이 살면 갑과 을의 일부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요 벽이다 그러면 요건 802호겠죠? 802호 병과 801호 을과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외벽은 전부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동 소유입니다. 전부 공용 부분은. 그러나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유이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만약에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외벽에 이렇게 색을 칠해가지고 새로 그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 놨다. 그럼 그건 전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색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부 구분 소유자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도색비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자, 얘네들은 결국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그럼 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지분이 결정이 돼요. 전유 부분이 뭐라 그랬죠? 요 한 칸이라 그랬죠, 한 칸.
거기서 한 칸의 면적 비율로 지분이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등기한다고요? 등기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면 지분이라는 걸 만들어 놨냐면 공용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소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관리비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그죠? 그럼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느냐? 요 형태로 내는 거예요. 비용 부담시키려고. 공동 수도세, 뭐 공동 전기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비용으로. 그죠? 그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모아서 내야 되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요 면적 비율대로. 따라서 여러분 한 동인데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24평에 살고 B라는 사람은 48평에 산다.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얘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걸 매기려고, 즉 관리비 매기려고 지분이라는 형태로 계산을 한다. 비용 계산을. 그 다음에 자, 법정 대지는 뭐라고 읽어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901호가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그걸 뭐라 그래요? 법정 대지. 자, 뭐라고 읽어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한 번 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그거를 무슨 대지? 법정 대지. 두 번째, 법정 대지와 일체로 관리가 되는 토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옆에 규약 대지 그래요. 규약 대지. 여러분, 주소를 쓰는데 주소가 뭐 미추홀구 주안동 207, 208-1번지 901호 요런 식으로 번지가 여러 개 나오는 데도 있나요? 있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정 대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법정 대지가. 그러니까 요 세 개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원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 법정 대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X.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차차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이 뭐 같아요? 벽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땅을 그린 거예요. 땅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냥 흑색깔 나오는 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뭐가 있지, 지금?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누구 거예요? 토지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갑은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 건물 주인 갑이 토지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있죠. 예? 건물의 바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은 누구 거래요? 갑 거래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럼 얘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권리가 뭘까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뭘까요? 힌트. 토지가 갑 거래요. 건물도 갑 거예요. 예? 그렇죠.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세요? 자, 그럼 그 권리는 뭐예요? 뭐냐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엔 또 다른 그림이에요. 자, 요거는 갑의 토지죠? 땅 주인이 갑이죠? 그런데 건물이 을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건물주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는 뭐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다 이거예요. 이런 권리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자기 땅을 사용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땅을 이용하는 권리는 크게 지 거 이용하느냐 너의 거 이용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요 경우라면 땅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요 경우는 땅 사용료 안 줘도 되죠? 자, 그게 만약에 관리비로 나간다 그러면 어떤 게 비싸겠어요? 이쪽이 더 비싸겠죠? 왜냐면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이건 지 땅이기 때문에 사용료 안 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요, 이렇게 4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로 나뉘는 거예요. 쪼개서. 그러면 각자 A, B, C, D가 각자 한 사람씩 돌아가는 거예요. 4명한테. 건물이. 그러면 요 땅도 4명한테 쪼개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분으로 표시합니다. 지분으로. 지분으로. 자, 여기가 만약에 8평이었다. 요 8평이었어요. 요 땅이 8평인데 여기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4명한테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럼 요 땅도 4명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2평씩 주는 거예요. 2평씩.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요 땅, B라는 사람이 요 땅, 이런 식으로 C, D가 들어간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권이 소유권이다.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4덩어리로 나눌 수 있죠. 구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땅도 나눠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역시 지분 비율로 들어간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시법에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시는데 공시법에서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라고 하는데 이 대지권은 공시법에서 쓰는 용어이고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하면 그게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대지권. 기본적으로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 건물을, 아파트를 샀으면 이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거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 대지사용권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거? 소유권이나 또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근데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다 대지권이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는 다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산 사람은 건물을 소유함과 동시에 땅에 대해서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지권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남의 땅 위에 자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땅 사용료를 관리비로 물어야 되겠죠.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아파트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맨날 겹주차하고 하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주차장을 좀 넓히자. 옆에 있는 땅을 빌리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이만큼을 빌려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토지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규약대지가 되는 거예요. 규약대지. 그만큼 관리비가 더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예. 자,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이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고, 대지가 있고, 대지 사용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대지 사용권은 지분으로 표시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604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법률 관계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단독으로 한다.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관리 행위는 통상 집회 결의. 변경 행위는 일반 변경이라면 3분의 2. 또 권리 변동이 있는 변경이다 그러면 5분의 4 이상. 처분 분할은 안 되고
부담 수익은 지분 비율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상 집회 결의다 그랬을 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빌라가 있다라고 해봐요. 빌라가 총 둘, 셋, 넷 10가구가 있어요. 10가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이렇게 10가구. 갑이라는 자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요거는 을, 요거는 병, 요거는 정, 요거는 무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무까지. 나머지는 다 갑소유예요. 갑소유. 근데 이제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엘리베이터를.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한 1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1억 원을 이제 이 사람들이 분할해서 내야 되겠죠. 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3분의 2 이상이라 그랬죠? 뭐가 3분의 2냐면 부분 소유자도 3분의 2고 플러스 의결권도 3분의 2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구분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갑을, 병, 정, 무까지. 5명이죠? 그죠? 의결권은 다 합치면 100이죠? 구분 소유자가 얘가 10을 갖고 있고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얘는 60을 갖고 있죠. 6칸이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결의하려면 쪽수도 뭐 이어야 되고 3분의 2 돼야 되고 이상 돼야 되고 의결권도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자, 그럼 갑이 밀어붙여요. 이제 밀어붙인다고요. 그럼 갑이 밀어붙이고 얘는 혼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찬성하는데 얘네들은 다 반대해요. 우린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혼자 반대해요. 구분 소유자는 5명 중에 1명만 찬성, 4명 반대. 구분 소유자가 과반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의결권은 얘네들이 다 합치면 40이에요. 얘는 60이에요. 의결권은 과반수가 되죠. 근데 쪽수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부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집합권법에서 항상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쪽수도 과반수여야 되고 쪽수도 과반수고 의결권도 과반수로 가자. 즉 있는 자가 횡포 부리지 말도록 가자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심화 들어가면 보존행위가 어떤 것이고 또 뭐 관리행위가 어떤 것이고 부담 수익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게 쭉 나오게 돼요. 자, 보시면 여기 901호고 여기 801호예요. 아까도 그렸죠? 이거 뭐죠? 변기.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다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근데 예전에 이제 그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제가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있었어요. 고시촌에. 월드컵 할 때. 근데 고시촌 그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월드컵 하니까 사람들이 TV를 다 보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공부하다가 이제 커피 한 모금 먹으려고 이제 저녁 때 나온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신림동 고시촌 쪽방에서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관악산 옆에 있잖아요. 그 문턱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아파트를 딱 보니까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심지어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실이 테레비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월드컵을 하니까 다 그거 보잖아요. 그걸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화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다. 전 아파트가 다.
참 신기하대요. 이상하게 마루 가구 배치도 비슷해요. 거의 다. 대다수 이쪽으로 테레비를 놓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저쪽 한 가구만 이쪽 테레비 놓고 대다수 다 이쪽이야. 참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화장실이면 여기도 뭐겠어요? 당연히 화장실이겠죠. 그럼 아침에 여기 이제 외벽이고요. 갑이 이제 앉아서 예?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네. 학문의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똑 뭐야 그러고 먹어버린 거예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똥물이에요? 똥물인지 이게 무슨 똥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 떨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 801호 사람이 쫓아가서 901호 사람에게 네 집에서 물 떨어지니 네가 물어내라. 수리를 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이거는 물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면 이거는 전부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벽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저기 천장과 이쪽에 지하죠. 바닥이죠. 요게 문제가 됐다면 이거는 일부 공용 부분이에요. 그죠? 일부 공용 부분. 그럼 일부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면 둘이서 같이 돈을 부담해야 되고 전부 공용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표면 장력이 있어서요. 여기서 물이 떨어져도 실제 물이 공급되는 원인이 외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덮어놓고 윗집이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야 공용 부분의 문제냐 아니면 전유 부분의 문제냐 전유 부분의 문제냐 그 책임 소재를 밝힌 다음에 책임 있는 자가 수리를 해주는 게 맞다. 덮어놓고 위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법은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있다 그래요. 이 건물에 설치나 보존상에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하자 이렇게 물 떨어진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까요? 공용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할 뿐이에요. 따라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됩니까? 안 됩니까? 번복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고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문제다. 또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하자가 생긴 게 배관 문제였다. 또는 외벽 문제였다. 외벽. 여기서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관리비로 충당을 해야 되죠. 관리비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비용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벽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이거 보수공사를 하자. 보수공사를 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구당 1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이제 보수공사비를 보수는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랬더니 요 801호 사람도 이제 월 10만 원씩 내야 돼요. 관리비에 추가해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비를. 그런데 얘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팔았어요. B에게 팔았어요. 집을. 근데 B는 이런 결의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예? 얘한테 10만 원씩 청구가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자기는 이사 오기 전에 지들끼리 결의해놓고 나한테 왜 돈을 불리냐 이거죠. 이 입장에서는. 그때 써놓는 게 뭐예요? 공용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그게 뭐예요? 이 수리비. 그것은 얘가 A로부터 샀죠? 그러면 특정 승계인 또는 특별 승계인이라 그래요.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 첫 시간에 했었어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이 특정 승계인에게 그대로 뭐예요? 승계가 된다 그래요.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내는 게 맞아요. 법에서는. 나는 결의 안 했는데 상관없이. 이해되셔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조? 18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18조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법률 보겠습니다.